안녕하십니까. MBS 초대석 임정빈입니다. 고향이란 단어에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뜻하고 푸근한 느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 길이 막히고 경제 사정이 어려워도 먼 길을 마다치 않고 고향을 찾습니다. 그런 우리의 고향이 급속한 노령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요. 이런 고향을 되살리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고향사랑 기부제, 일명 고향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석에서는 고향세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강원연구원의 육동환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향세랑 기부제, 보통 고향세라고 줄여 부르죠. 농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아마 낯선 용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원장님께서 이 고향세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알린다고 알렸지만은 아직은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고향세랑 기부제는 자기의 고향이나 또 고향이 아니더라도 다른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보통 이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었고 보통 지방에서 태어나고 커가지고 그곳에서 많은 서비스를 받고 성장을 합니다. 교육도 받고 의료 서비스도 받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은 많은 부분 우리가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가서 일을 하고 사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많이 사람이 모이고 발전하는데 정작 그 사람을 키워준 예. 고향은 쇠락하고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늦게나마 우리 고향에 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취지에서 고향세가 도입이 되고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지자체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성화하면은 모든 사람이 고향에 대해서 늦었지만은 봉사하고 좀 부담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 고복수 선생의 타향살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예. 그 노래 옛날 가사를 생각해 봤습니다. 고향 떠난 지가 몇 해냐, 손가봐 헤어졌더니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홀로도 차량하다. 창문 열고 바라보니까 고향이 저편에 있다. 이게 아마 그 고향 떠난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정서가 아닌가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을 고향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쓸 수 있게 예. 해주는 제도가 고향사랑 기부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고향 떠나가지고 한 35년 이상을 서울에서 일하고 지금은 이제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부족하지만은 고향을 위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고향사랑 기부제를 가능하게 해주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는 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고향사랑 기부제는 그 수구 초심세다. 수구 초심세.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신을 키워준 고향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보은 추구 초심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여를 하는 이런 아주 매우 아름다운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사실 고향세를 도입하자는 그 또 논의의 배경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농촌 또 더 나아가서는 지방이나 지역 경제의 어떤 소멸이나 좀 쇠퇴가 현실화되는 것이 있다는 어떤 위기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바로 그거에 그것입니다. 이따 뭐 기회가 되면 말씀드렸겠지만은 우리하고 비슷한 경로를 먼저 겪었던 일본도 그렇게 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농어촌의 문제,
지역의 소멸의 문제는 대단히 심각합니다. 예.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모든 역대 정부가 균형 발전, 수도권 규제 집중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은 그러한 정도는 요주부동입니다. 최근에 통계청 통계를 보더라도 수도권 집중이 49.7%에 달합니다. 수십 년 동안 노력했지만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앞으로도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역의 인구 감소가 아주 심각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그런 와중에 점점 수도권과 대도시 또 지역 간의 어떤 불균형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역 소멸을 얘기합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전체 읍면동이 한 3,500개가 있습니다. 이 중 한 1,380개가 조만간에 소멸할 거라는 끔찍한 그러니까 전체 읍면동의 한 40%가 소멸할 거라는 이제 끔찍한 그런 통계도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모든 노력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런 뭐 엄청난 변화를 갖다 막을 수는 없지만은 그런 변화를 좀 늦추고 또 그런 와중에서도 불균형을 좀 완화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그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가가 많은 아젠다가 있죠. 특히 그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 경제 분권, 경제 성장력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제가 작년에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국가의 여러 가지 아젠다를 세팅할 때 저 개인적으로는 그 지역 소멸이라는 것을 국가 아젠다의 가장 그 탑에 정점에 놓고 아젠다를 갖다 이렇게 그 정렬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한 취지의 언론 기고도 했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하다. 이런 와중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튼 고향세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와닿고 도입이 되려면 이제 법적 제도적으로 이제 정착이 맞습니다.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저도 뭐 찾아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앞서 어젠다 얘기도 했었지만 100대 국정과제에 이게 포함이 맞습니다. 돼 있고요. 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에서 이 농업 분야 핵심 공약으로 2019년부터 도입하겠다. 이런 하여튼 약속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아쉽게도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를 못했고 또 아마 우리 농업계가 좀 실망을 많이 했지만 이번에 또 9월부터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좀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전망이요? 8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못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통과되지 않은 게 아니고 논의조차도 안 된 거죠. 현재 국회는 12개 관련 법률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법률을 만들자 아니면은 그 기부금법이 있는데 그것을 개정하자 하는 그 기타 다른 조사를 개정하자 하는 내용은 좀 다르지만은 같은 취지의 의원 입법이 12개가 이미 나와 있어서 국회 논의의 모든 조건은 충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8월에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7월, 8월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폭염도 있고. 그 폭염에 농사는 어려워지고 또 땅이 갈라지고 메마른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우리 농촌과 농민들이 얼마나 힘든 시절을 보냈는데 이것조차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아서 저 자신도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고향사랑 기부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최근에 그 분권 자치 프로그램을 갖다 정부가 발표하면서 조만간 시행령까지 마련해가지고 연내에 그 모든 것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입장도 표명돼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제도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부에 있을 때 지방 재정을 갖다 그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방 소비세 제도를 갖다 도입한 일도 제가 조정을 했었는데 이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그 근본 취지부터 여러 가지 그 상반되는 논리들 해서 정부 안팎의 치열한 그 논쟁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고향사랑 기부제를 갖다 이제 어떤 공론화하면서 저 자신도 이게 과연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 정부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정부 내의 어떤 분위기나 생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마도 나는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정부에서 이게 택도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마음이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거는 마침 이때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로서는 완전히 그 대박을 쳤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아마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은 이런 논의가 계속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 논의가 됐고 또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과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게 무슨 여야 간의 뭐 정쟁의 소재도 아니고 쟁점이 큰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또 여야 공이 다 그 의원 입법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뭐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잘 마무리되리라 기대하고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유 원장님께서는 제가 알기로 이제 기재부나 국무총리실에서 고위 관료도 하시고 하여튼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 가셔서 이런 고향세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 고향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된 뭐 어떤 계기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앞서 그 국가 전체 어떤 지역 소멸 문제, 고령화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있는 강원도는 뭐 전국의 여러 시도가 다 어렵습니다만은 특히 어렵습니다. 강원도의 고령화가 전국 대비 지금 20년이 더 빨리 지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역 소멸 어떤 위험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오랫동안에 뭐 인구나 GRDP 비중이 전국에서 거의 꾸준히 줄어들어 가지고 과거 20여 년 동안에 반으로 줄어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강원연구원은 고향세 철간을 하게 됐고요. 그동안 그 정책 메모 저희가 매주 발간하는 그런 브리프 형식의 메모가 있습니다만은 2016년 초에 처음으로 그 정책 메모를 통해서 고향세 제도를 갖다 공론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기고, 세미나를 열고 또 일본 현지도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어떤 고향세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역의 작은 연구원이지만은 꾸준히 그 필요성을 갖다 제기해 왔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우리 농민신문사에서 주최하는 민농 포럼에서 제가 이 문제를 갖다 발표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도 있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도 이것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에 작고 부족한 연구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역량을 가지고 이 제도를 갖다 이렇게 여지까지 공론화하고 여러 사람들의 관심을 얻는데 작은아마 기여한 거에 대해서는 원장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하여튼 농경제학자로서 하여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하여튼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일명 고향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또 이 고향세라는 것이 이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과 관련된 거에 대한 어떤 일종의 해결책의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논의가 됐고요. 또 원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는 하여튼 2008년도에 고향세를 도입하고 운영했기 때문에 이제 벌써 1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후발주자로서 그 일본의 어떤 그 고향세 도입의 과정과 이행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하고 또 그 일본이 했던 것들을 좀 배울 건 배우고 또 뭐 좀 부정적 영향이 있던 건 좀 축소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네네. 우선 일본의 고향세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갔던 그런 여러 가지 그 사회, 경제, 인구학적 문제로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미 그 우리보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20년이 빨라했죠. 빨랐으니까요. 물론 최근에 그 진전되는 속도는 저희가 더 빠릅니다만은 그 시작은 일본이 훨씬 오래됐습니다. 그다음에 심각한 그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 가지고 농촌이 어렵고 피폐해지는 것은 저희와 다름이 없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일본의 고령화율은 예를 들면은 50년대에는 그 12명이 경제활동 인구 중에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최근에는 2명이 1명을 부양하는 그렇습니까? 뭐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일본 경우에도 2060년이 넘으면은 불과 경제활동 인구, 젊은이 인구 1.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합니다. 이 정도면은 시스템이 거의 붕괴 상태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또 2013년 경우에는 4명 중 1명이 노인인데 2060년이 넘으면 일본이 2.5명 중 1명이 노인이 되는 이런 사회가 됩니다. 지역 소멸을 말씀드리면은 일본도 2040년까지 전체 자치단체가 896개인데 520개, 약 58.3%, 근 60%가 소멸한다는 끔찍한 통계를 일본도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인식에서 일본도 그 고향세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것만 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대책을 했겠지만은 고향세가 그 중에 굉장히 유효하고 또 성과를 올리는 대책으로 작금에 들어서는 이제 평가되고 있고 저희도 일본 사례를 잘 보고 국내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도 역시 일본이 먼저 성장을 했던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들이 먼저 일어나서 맞습니다. 아마 이런 게 일어났다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 현재 이런 문제들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의 고향세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와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 중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앞서 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틀을 말씀드렸는데 뭐 유사합니다. 뭐 저희가 오히려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부자가 고향에 납세를 하면은 현재 주거하고 있는 지자체가 되겠죠. 는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현재 주거하고 있는 지자체는 다소의 그 손해를 좀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환급을 받으면은 기부자한테는 고향에 지원을 하고 또 그 세액 환급을 받으니까 도움이 되게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기부를 받은 그 세액을 받은 그 고향 자치단체는 특산품을 갖다 만들거나 구입을 해가지고 기부자한테 보내주게 되죠. 답례품으로. 그러면은 기부자는 고향에 대해서 기여를 할 수도 있고 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또 특산품을 또 고향으로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은 아주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거 되겠죠. 그렇죠? 특히 기부자는 고향의 특산품을 받기 때문에 늘 따뜻한 마음으로 고향을 갖다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하여튼 일본이 먼저 10년 전부터 이런 고향사랑 기부제, 일명 고향세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여튼 일본 내에서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평가는 물론 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뭐 좋은 평가가 많을 것 같지만 하여튼 그 일반적으로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 있나요? 우선 몇 달 전에 나온 그 통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그 총무청이 최근에 그 고향세 납세 실적을 갖다 정리해서 발표한 통계입니다. 고향세가 일본의 경우에 최초로 도입된 연도는 2008년입니다. 이제 딱 10년이 됐죠, 그죠? 10년이 됐는데 2008년도 도입 첫 해의 그 고향세 그 규모가 81억 엔이었습니다. 근데 2017년도 작년에는 그 규모가 3,653억 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물경 45배가 늘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도 우리 돈으로 하면 3조 7천억 정도 예, 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규모가 되겠죠. 건수로 얘기하면은 2008년도에 도입했던 해에는 전체적으로 5만 4천 건이 있었는데 2017년 작년의 경우에는 1,730만 건입니다. 물경
32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여러 가지 거기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10년 동안에 이 제도가 대단히 보편화되고 건수로만 보더라도 네. 대중화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면도 있지만은 어떤 건수나 금액의 증가도 있지만은 이걸 통해서 일본 사회가 어떤 대도시와 자치단체 간의 어떤 통합적인 모습,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망회의 그런 게 큰 소득, 국민 통합 차원에서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본의 결과를 대단히 경이롭고 괄목하는 성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나 기부 금액이나 기부 건수만 봐도 이게 아주 굉장히 일본 국민들이 고향세에 대해서 호응이 엄청난 것 같은데요. 예, 최근 들어서 그렇게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 예, 그렇다면 일본 고향세가 이렇게 확고하게 자리도 잡고 성공하게 된 핵심적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도입 초기에는 문제가 됐던 요인이고 결과적으로는 또 이 제도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답례품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합니다. 답례품이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우수해지고 고도화되고 좋아지면서 어떤 납세자들의 어떤 관심을 끌은 그런 면이 있고 또 아까도 어떤 보이지 않는 효과를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어떤 일본 사회의 어떤 컨센서스가 확산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제도를 갖다 시간이 가면서 보다 정교하게 만들고 투명하게 운영한 점. 예를 들어서 기부를 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기부한 돈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제대로 쓰이는지를 갖다 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계속 보완됐기 때문에 마음 놓고 신뢰하면서 기부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보다 근본적인 거는 우리 출향인들의 고향의 사랑, 고향에 대한 마음이 밑바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기부할 경우에 일본의 경우에는 이 돈을 내가 이렇게 주는데 이 돈은 가급적 어디에 써달라. 예를 들면은 지역의 어떤 교육에 써달라. 지정을 할 수. 예, 지역의 복지에 써달라. 지역의 어떤 문화에 써달라 하는 용도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제도의 어떤 비약적인 성장, 성공을 가능하지 않게 했나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지 답례품뿐만 아니라 어떤 투명성 있는 어떤 회계 처리 또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해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기부자의 의향을 많이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반영하는 이런 네네. 것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맞습니다. 작용이 됐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여튼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기부금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성공적인 사례로 소개할 만한 어떤 일본 내 지자체나 지역이 있을까요? 예, 제가 늘 예로 드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의 시즈오카현에 야이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촌입니다. 인구가 불과 14~15만 정도의 작은 도시입니다. 곧 소멸이 대상이 될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2015년도에는 고향세를 받은 규모가 작은 도심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2위였고 그 다음에 2016년에는 전국의 3위입니다. 거의 탑 랭킹에 들어갑니다. 그 비결을 알아봤더니 전국에서 가장 다양하고 고급화된 카탈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출향인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고 또 이 제도를 갖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잘 대응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소멸될 뻔한 작은 도시가 브랜드 파워가 전국적으로 제고되고 시민들의 자부심이 고양이 되고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그런 기적을 이룬 도시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은 쇠퇴의 늪에서 벗어나 가지고 다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고향세가 지금의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쇠퇴할 도시를 갖다 급전직하로 떨어질 도시를 갖다 살리는 회복시키고
부활시키는 이런 기적도 만들 수 있다. 변화와 전환의 계기가 됐군요. 저는 야이즈시 사례에서 그런 경우를 찾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원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여튼 원장님뿐만 아니라 그 일본 내에서도 일본의 어떤 고향세 도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고향세 도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논의는 많이 하지만 현재 좀 약간 그 우리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여튼 최근에 이렇게 이런 오늘 방송에서도 나오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어떤 언론 또 기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최근에야 뭐 많이 좀 여론적으로 좀 그 이 고향세 도입에 대해서 찬성 분위기가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부정적인 측면도 좀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본도 뭐 10년 됐지만은 초기에 많은 그 부작용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상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초기에 그 저도 조금 언급했지만은 그 답례품에 대한 어떤 역기능, 고향세 유출이 해가지고 일본도 자치단체 간의 어떤 그 과대 경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강조된 측면이 있고 더 나가서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고향세 정도로 가지고 그게 뭘 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고향세 나름대로 굉장히 강점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고는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이제 뭐 국회에서 곧 본격적으로 12개의 그 의원 입법을 갖다 이제 모아서 심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뭐 그런 과정에는 여러분들이 애를 썼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은 농민신문사에서 이거를 갖다 관찰하기 위해서 여론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지금은 뭐 여건이 너무 좋아졌죠. 대통령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답례품에 대해서 하여튼 일본 내에서도 역기능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겠죠. 뭐 기부를 했는데 그거에 뭐 상당 부분을 답례품을 준다거나 또 답례품이 너무 고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문제일 수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답례품을 때문에 뭐 기부를 한다 이런 어떤 안 좋은 여론 이런 거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뭐 답례품이 그 제도의 성공이나 정착에 좋은 조건은 되지만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되지 않겠죠. 더군다나 이제 자치단체 간에 여러 면에서 그 경쟁이 치열한 최근 들어가지고 아마 이 제도가 시행되면은 다수의 그 경쟁 상황은 뭐 불가피하고 또 경쟁이라는 거는 뭐 과하지 않으면은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어느 정도로 이걸 관리할 수 있냐는 문제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치단체가 고향세 중 답례품을 쓸 수 있는 어떤 금액의 상한을 정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30%, 뭐 40% 정한다든지 최근에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또 관리 운영에 있어서 뭐 어떤 기본적으로는 뭐 분권 시대의 자치단체의 그 자율, 재량이 중요하지만은 어느 정도를 이렇게 관할할 수 있는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자 하면은 이런 문제는 또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또 잘 그 반면교사를 여기면은 충분히 잘 우리가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진 않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국회에서 아마 그 법안 논의 때 이러한 부분도 잘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제도를 갖다 잘 디자인해서 시행하는 게 시금석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아마 바람직한 한국형 고향세가 분명히 마련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하여튼 답례품 제도가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그 지역의 어떤 특산물을 홍보하거나 또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이런 긍정적 효과도 굉장히 더 큰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화두가 뭡니까? 일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죠. 답례품 제도가 활성화되면은 따라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일자리가 창출되고요. 일자리가 창출되면은 산업이 부흥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또 인구가 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답례품 제도는 다수의 뭐 부작용도 있지만은 저희가 잘 컨트롤하면은 오히려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인구 측면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라 생각합니다. 일본 경우에 그 나가노현 아난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한정. 안한정. 예. 예, 예. 여기가 워낙에 고령화가 심해가지고 쌀 농사를 질 데가 없습니다. 예. 질 사람이 없습니다. 예. 워낙에 쌀이 좋고 유명한 지역인데 예. 그 농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 답례품으로 인해 가지고 쌀 산업이 부흥을 합니다. 예. 답례품으로 쌀을 증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주문이 들어오면서 예. 오히려 휴경지를 갖다 다시 또 경작을 해야 되는 이런 또 큰 변화가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우리가 답례품이라는 것이 잘 하면은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기회, 플러스 효과. 새로운 변화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답례품 얘기는 좀 했고요. 하여튼 고향세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지자체 간의 경쟁도 일본에서 좀 치열했을 것 같고 예, 또 우리가 도입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서 일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충분히 저희가 관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다소는 있겠죠. 근데 좋은 의미에서 경쟁을 유도하고 과열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하면은 최근에 지방자치단체 역량으로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않고 설마 좀 걱정이 있더라도 저희가 시행을 하면은 충분히 보완하면서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앞서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로 이제 도시에 사는 분들이 자기 고향이나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농촌이나 이런 지역에 이렇게 기부를 하는 이런 제도가 이 고향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부하는 분이 거주하는 대도시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좀 반발의 우려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논의를 가끔 하죠, 저희가. 대기업이 대학으로부터 인재를 받았는데 그러면 대기업은 대학이 키워낸 인재를 무상으로 받은 거 아니냐, 그죠? 약간의 비용을 하고 그래서 사회적 기여를 했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나 대도시가 발전하는데 지역에서 많은 인구, 또 인재들이 와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대도권이나 대도시가 발전할 때는 지역의 어떤 희생과 기여가 있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는 어려운 얘기지만은 조금 서로 배려와 양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이 투자하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교육시키고 키운 사람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소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냐 이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부에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어떤 재정 격차 문제를 조정하다 보면은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상당히 불만이 많고 박탈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걷어들인 세수를 갖다 그 많은 세수를 떼어가지고 지역에 줘야 되냐 하는 피해의식이 분명히 있지만은 좀 대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에 고향세를 갖다 가장 많이 부담하는 것이 동경 등 수도권 부분하고 나고야, 오사카입니다. 3개 지역이 한 전체 규모의 70%를 담당합니다. 일본도 대도시에 서원함은 있겠지만은 일본 전체로 보면은 새로운 수도권과 대도시와 지방 간의 상생 모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수도권이 어려운 지역을 더 이해하고 하는 배려하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다수의 서운함과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저는 대도시 시민들도 충분히 이 부분을 이해하고 배려해 주리라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도시의 주민들도 공감하고 또 이해해 줄 거라는 얘기군요. 예, 그렇다면 원장님, 고향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도입이 되고 일본처럼 성공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도 많은 고향세지만 자기 고향에 물론 주로 하긴 하지만 그 지역을 좀 범위를 넓혀서 본인이 기부하고 싶어 하는 이런 지역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그럼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여러 가지 논의할 수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우리도 일본처럼 꼭 태어나고 큰 고향이 아니고 마음의 고향이라든지 자기가 살면서 머물렀던 곳이라든지 그래서 좀 폭넓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의 어떤 이력, 어떤 과거
그런 것도 다 우리가 감안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저기 대구에 있는 분이 그 태어난 분이 군대 생활을 갖다 강원도 그 화천에서 했다 치고 그런 그래서 것도 있죠. 예. 화천에 대한 아주 강렬한 그 기억, 추억을 갖고 있고 그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다면은 그 화천에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게 됐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좀 다양하고 폭넓게 개인의 선택을 넓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기가 과거에 근무했던 지역이나 뭐 이런 네. 것도 다 의미가 그렇습니다. 있는 예, 지역이기 예, 때문에.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하여튼 우리에게도 이 고향세 도입에 대한 공감대가 이렇게 높아지고 또 국민들의 인식도 높아지기 때문에 뭐 하여튼 조만간 이런 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이제 국회 논의 사항을 보니까 고향세 도입을 현행 우리나라에 있는 기부금 금품법이나 예. 또 소득세법, 네. 지방세법 이런 기존 법률을 좀 손질해서 하자는 주장이 있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서 고향세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이 이렇게 양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원장님 생각은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든지 우리 실정에 가장 잘 맞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기부금법 모집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예. 조세 관련된 법 개정, 또 별도 입법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에서 나오는 개인적으로는 별도 입법으로 해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일본은 고향세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이게 조세 체계하고는 상충되는 게 있기 때문에 조세법에 근거를 했지만 사실상 기부제로 일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부제로요. 예.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제도를 가지고 통상 우리가 기부금에 관한 모든 것을 규율하는 기부금법에 관하를 하면은 여러 가지 또 그 모순과 그 충돌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공공기관인 자치단체가 기부를 하는 경우가 되고 있고요. 특히 기부금을 갖다 지금 사실상 모집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홍보도 네, 하고 네. 이런 것들은 현재는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데 기존 법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답례품을 또 줘야 되고, 예, 이런 걸 감안할 때는 기부 제도로 운영하되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현재 그 정부도 이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아마 국회에서 입법이 되고 논의가 되겠지만은 기본 논의의 안 텍스트는 아마 그 별도 법률 안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것이 가능하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고향세를 이렇게 거둘 수 있는 이제 지역의 범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여튼 일본은 수도권이나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하여튼 지자체가 어떤 처한 재정 상황이나 인구 상황 이런 거에 관계없이 다 이렇게 기부자가 원하면 네네.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좀 상황이나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를 좀 한정해서 네네. 이런 기부를 받게 해라 뭐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또 예, 어떻게 뭐 생각하시는지? 당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고 논의하는 취지가 뭐 지금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열악하고 어려운 그 지역 농어촌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본 경우에도 70% 이상이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일본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보면은 또 실질적으로 대도시가 어느 정도 손해 내지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박하게 그 대도시에는 기부를 못한다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일본처럼 모든 도시, 모든 지역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래도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한국형의 어떤 우리 한국에 가장 적합한 고향사랑 기부제, 즉 고향세가 이제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정착이 돼야 되겠는데요. 네. 하여튼 이게 이제 하여튼 만들어지면 어떤 기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뭐 여러 사례로 말씀드렸지만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고향세가 지금의 모든 구조적 어려움의 그 유일한 솔루션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은 굉장히 그 유용한 해답이고 어떤 방법이 되리라는 것은 제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그 일자리 창출입니다. 답례품 제도를 통해서
지역의 특산품 등이 많이 밖으로 나가면서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기대컨대는 크진 않더라도 인구 유입까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전국적으로 그 지역과 대도시 간의 어떤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엄청난 투자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이 전혀 그 완화되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악화되는 것을 갖다 더 막아주고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 창출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갖다 생각하고 사랑하고 하는 애틋한 마음은 여러 형태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주 간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가 그쪽 가서 참여를 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손쉽고 편하게 도시인들이 고향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법을 갖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표현을 제가 합니다. 굉장히 뭐 정서적인 얘기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고향을 사랑하면서 실제로 고향을 도와주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소멸이나 고령화를 갖다 늦추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야이지라는 일본의 도시에 그랬지만은 곧 넘어갈 도시를 갖다 기사회생하는 결정적인 동기도 줄 수 있다 하는 측면이 아마 고향 사랑 기부제에 기대하는 그런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스템이 우리 지역사회가 선순환 구조를 갖춰 나가는 그런 과정에 이 제도가 윤활유 내지 촉매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하여튼 원장님께서 하여튼 일자리 창출이나 또 혹은 도농 간의 불균형 시정 또 지역의 어떤 소멸을 줄여주거나 혹은 오히려 더 지역을 부흥시키는 네. 이런 획기적인 또 제가 또 공감됐던 거는 이 농업 농촌에 대한 어떤 고향에 대한 애틋한 마음에 의한 것들이 아마 국민의 화합이나 어떤 네네. 굉장히 그 감성적으로도 네네.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효과와 성과를 아주 더 극대화하고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고향세로 모인 자금이 일본과 같이 투명하게 유지되고 또 지속 가능하게 쓰일 수 있도록 잘 운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나 고민이 우리가 좀 필요할까요? 예, 아까 일본의 사례를 우리가 이제 뒤집어서 한번 그 점검해보고 또 최근에 이 제도와 관련해서 나타났던 우려도를 갖다 한번 정리해보면은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도 운영의 투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좋은 뜻으로 맡긴 돈을 자치단체가 잘 써야 됩니다. 투명하게 써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자치단체는 기부받은 고향세를 총액, 그 다음에 용도 어디에 썼는지 또 구체적인 사례들을 갖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뭐 더 나가서는 그 기부자 개인한테 이렇게 고지해주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이 제도는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과열 경쟁을 걱정했는데 혹여라도 이게 사실상 그 출향인들한테 마음의 그 짐을 지우는 그죠? 너무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부담을 주어서 준조세화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어떤 그 지역 출신이라고 부담을 줘가지고 일종의 그 강제성을 띠게 한다든지 이것은 철저하게 방지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출향인들, 대도시에 사는 분들의 자유의지, 고향에 대한 그 마음으로 모든 게 선택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그 포인트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뭐 요즘 그렇지만은 너무 또 경쟁하다 보면은 지역 간의 어떤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그냥 비슷한 그죠? 그런 것들이 특산품으로 제공되지 않으면은 이 제도에 대한 어떤 그 대도시민들의 어떤 관심, 기대를 너무 빨리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는 부단히 노력을 해가지고 다양한 특산품을 개발하고 타 지역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단내품을 만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제도가 지속되고 그 자치단체 자체도 이것을 갖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 국회에서 충분히
저는 논의될 수 있다 생각하고 충분히 논의돼 가지고 그 한국형 고향사랑 기부제의 모델이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너무 모든 것을 갖다 미리 다 걱정하면은 단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완하고 또 부족한 거는 시행해 나가면서 하나 둘 그 떼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하여튼 우리 농업인들도 하여튼 고향세 도입을 아주 고대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좀 이것이 실제로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시간을 통해서 하여튼 고향세에 대해서 원장님이 또 설명을 잘 해주셔서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됐는데요. 그러면 하여튼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인과 또 시청자분들에게 뭐 고향세 관계뿐만 아니라 또 이거는 이제 고향세는 일종의 우리 농업 농촌을 좀 도와주는 측면이 있는데 또 우리 농업 농촌이 또 지속 가능하게 또 자생적으로 또 발전하려면 또 어떤 그 노력이나 어떤 방향이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네. 마지막 코멘트를 좀 주시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요 관련해서 언론사에 기고를 하면서 고향세에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 경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 지방 분권 시대를 탄탄히 뒷받침하려면은 고향세 도입을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그 지역 균형 발전과 분권에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대보다는 모든 것들이 지연되고 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정부가 그 지방 분권, 특히 재정 분권을 위해서 현재 그 국세 대 지방세가 8대2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대3이라는 영역으로 걸쳐가지고 궁극적으로는 6대4로 가겠다. 지역에 많은 재원과 재량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논의가 지금 그 기대만큼 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건 저도 잘 압니다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많은 분들은 기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실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건 어려운 거대로 빨리 논의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그 답, 희망을 주시고 우선 할 수 있는 거 그럼 먼저 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어려운 대로 서두르되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도입하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그 아까도 수차 말씀드렸지만은 고령화와 소멸의 문제, 지역 소멸의 문제는 무섭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리거나 미루거나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더더욱 절실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와 국회가 굉장히 분발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정기국회는 이 제도의 데드라인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겠습니다. 농업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농업이 아닙니다. 저는 늘 주장합니다. 농업의 조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첫째, 기후변화에 따라서 많은 그 작목, 우리의 그 농업 환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그 우리가 진출할 수 있고, 과거에 불가능했던 그런 식품, 산업, 작목들이 지금 가능합니다. 두 번째, 농업이 첨단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스마트 농업, 그 IT에 기반을 해서 농업이 스마트화되기 때문에 과거처럼 많은 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그 첨단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그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농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뀌고 전 국민적인 인식을 바뀌고 농업의 어떤 그 구조를 바뀌어 나가면 바뀌고 또 우리 주변에는 중국이라는 엄청난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그 국제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농업을 갖다 포지셔닝 하면은 저는 농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미래를 끌고 나가는 분야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역에서 일하면서 더더욱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농업, 농촌이 유지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이 소멸되는데, 농촌이 소멸되는데 무슨 균형 발전이 있습니까? 지역 균형이 있습니까? 균형이라는 것도 지역이 전제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균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그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된다. 이것은 뭐 저뿐만 아니고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농업이 바야흐로 또 부디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리라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올 봄에 사실은 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투자의 전설이라고 하죠. 월가의 그 짐 노저스라는 분이 여기 한국을 방문해서 포럼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희망이고 미래 성장 동력 그런 말씀과도 아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하여튼 이런 일이 빨리 일어나서 실제 농업 농촌이 그 활성화되고 또 지역이 더 경제가 활성화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농촌 마을이 속해 있는 전국 읍면동 가운데 43%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머지않아 고향 마을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처지가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내가 태어나고 성장하는데 깊은 자양분이 되어준 우리의 고향 마을이 정겨움을 간직한 안식처로 남을 수 있도록 한국형 고향세가 그 마중물로 자림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무엇보다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농촌 지역의 활력 증진과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금까지 논의만 해온 고향세 도입이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